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동산 침체가 뚜렷이 드러났고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주요 경제회의 석상에서 경제지표 부풀리기, 부실공사 난립 등을 언급하며 조급한 무리수라고 시인한 것도 이례적인데요. 시진핑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급한 정책 추진과 과잉 집행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국 부동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연말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최신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은 모두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의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국가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7% 하락해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기존 주택 가격 역시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신규 주택 가격은 0.4% 떨어지며 11월과 동일한 감소폭을 이어갔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하락 흐름은 더욱 분명합니다. 일선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7% 하락해 전달보다 낙폭이 0.5%포인트 확대됐고 2선과 3선 도시 역시 각각 2.5%, 3.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경제의 심장이고 2, 3선 도시는 그 주변부를 가리킵니다. 기존 주택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1선 도시에서 전년 대비 7%, 2선과 3선 도시에선 각각 6% 하락했고 1선 도시 가운데 베이징은 8.5%, 상하이는 6.1%, 광저우는 7.8%, 선전은 5.4% 각각 떨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실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되는데요. 이 같은 낙폭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광둥성 도시농촌계획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 압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면서 고용과 소비 등 기초 경제 여건이 가계의 구매력과 주택 구매 의지, 미래 기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모닝스타 소속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이미 예상된 흐름이며 향후 2, 3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베이징의 소극적 정책 대응과 높은 재고율,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 악화를 이유로 2026년에도 주택 판매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중국 당국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만 500건이 넘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과거 호황기 때 시행했던 구매 제한 조치까지 대폭 완화했고요. 하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왕허는 중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고 집값 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인데요. 그는 강압적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더라도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축소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개발 투자, 신규 주택 거래 면적, 거래액 등 핵심 지표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8조 2,7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했고 이 가운데 주택 투자는 6조 3,514억 위안으로 16.3% 줄었습니다. 신규 주택 거래액은 8조 3,937억 위안으로 12.6% 감소했고 기존 주택 거래액 역시 13%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거래액은 2021년 18조 2천억 원 위안에서 2024년 10조 위안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8조 4천억 위안 수준으로 추락해 정점 대비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처럼 수치로 확인되는 경기 악화 속에서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례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조급한 무리수를 언급하며 경제지표 부풀리기와 부실공사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총서기는 관료사회의 보여주기식 사업과 치적 쌓기식 정책이
새로운 변종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개발구 조성, 무분별한 박람회와 포럼 개최, 통계 수치 부풀리기, 허위 착공 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진핑은 실질적이고 거품 없는 성장을 강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급한 정책 추진과 과잉 집행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죠.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완공과 동시에 방치되거나 투자만 하고 성과가 사라지는 사업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은 일부 지방정부의 미흡한 집행으로 한정한다며 중앙정부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른바 란웨이 공정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요.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진핑이 성장의 질과 재정 자원 사용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중국 당국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수단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중국 재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도 초장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해진 202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당국은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포함해 재정 적자와 전체 부채, 정부 지출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지난해 리창 총리는 장기 개발 목표와 연계된 주요 국가 프로젝트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런 국채를 수년간 연속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난화대학교의 순거샹 부교수는 이전에는 일반 국채나 예산으로 유지되던 사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중국의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시사평론가 왕어 역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초장기 국채 발행만 늘리는 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빚으로 빚을 막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 전반에서 숫자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키우고 실제로 그 결과는 통계 왜곡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장률이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관행이 다른 영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경제 매체 제1재경은 수출 실적을 사고 파는 방식의 통계 왜곡 실태를 탐사 보도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외 무역 사업자들은 여러 지역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다른 지역 기업의 수출 실적 자료를 구매해 자사 명의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된 수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눈감아주거나 협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내륙 지역에서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출 실적을 허위 신고해 약 1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이 적발됐고 남서부 지역에서도 100개 이상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약 2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재판에 넘겨졌고요. 수출 보조금은 수출액의 약 0.5 내지 1% 수준이지만 이러한 허위 신고가 누적되면서 지방 재정만 소모하고 실물 경제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1재경은 수출 총량은 변하지 않은 채 지역 간 숫자만 재배분되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인 1조 800억 달러, 약 1,600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고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외 무역의 회복력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실적 거래 관행이 통계의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투자 감소, 그리고 통계 왜곡 논란까지 시진핑이 주요 경제회의에서 조급한 무리수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수치로 포장하기 어려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지표 관리와 통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부담은 여전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이제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공무원들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대졸자 실업 문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전 베이징대 법대 교수이자 반체제 인사인 위안 홍빙은 중화권 매체 칸중거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지방 공무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베이징시에서 연간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곳은 하이텐구 단 한 곳뿐이고 나머지 구와 현해 공무원들은 1년에 8, 9개월치 급여만 지급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의 양심적인 인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 베이징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성과 도시들의 재정 여건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고 변방의 낙후 지역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베이징은 중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안정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그런 베이징에서조차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중국 전체 경제에 걸친 압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공무원 급여 체불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지목됩니다. 위안 홍빙은 전국 대졸자의 취업률이 유연 취업을 포함해도 약 60%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신규 대졸자 가운데 약 5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고 최근 3년간 누적된 대졸자 실업 문제까지 합치면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 수가 약 2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내놨습니다. 위안 홍빙은 대졸자들이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식 자원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실업 상태는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재정 압박과 실업 확대를 중국 경제 위기의 주요 신호로 꼽으면서 하강 흐름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사회 내부의 긴장이 점차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12월 11일부터 이틀간 비공개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개혁과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관영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국내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 확대와 도시 농촌 주민의 소득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도농 소득 증진 정책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기업과 노동 간의 소득 배분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국은 정부가 보조금과 이전 지출을 통해 가계소득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위안 홍빙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 기조가 수출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제 압박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장성에서도 공무원 급여 삭감이 현실화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저장성의 한 도시정부에서 근무하는 중견 공무원 템모 씨는 지난 3년간 20% 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은 액수는 적더라도 안정된 급여와 근무 여건이 보장된 직종으로 인정받는데요. 중국에서도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텐 씨에 따르면 그것도 옛말이 됐죠. 그는 2021년부터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소속 공공인력의 급여와 수당, 성과급 삭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무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보통 연말 성과급으로 약 6만 위안, 1,140만 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2만 위안, 379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연차 미사용에 따른 보너스도 급여 1개월치를 줬었는데 그것도 3분의 1 이하로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연간 수입은 2021년 이전 19만 위안, 3,610만 원에서 현재는 약 14만 위안, 2,670만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과 월간 수당, 보조금,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기본급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면서 지금까지는 삭감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수당과 연말 성과급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월간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고 보조금과 성과급도 추가 삭감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주목할 점은 저장성이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남동부 연안에 위치해 있고 경제 규모 4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 저장성 통계국에 따르면 저장성의 상반기 GDP는 4조 900억 위안, 777조 원으로
중국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경제력 상위 지역에서도 공무원 급여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다른 지역의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공무원은 동부 지역이 벌어들인 재정을 서부 개발에 투입해 왔지만 이제는 저장성조차 자체 재정 여력이 부족해 채권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급여 삭감과 인력 감축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홍콩 매체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보도돼 왔는데요. 상하이에서는 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연봉이 최대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만 삭감해 겉으로는 임금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은 공식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국가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특히 세입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토지 사용권 판매 수익이 40% 이상 급감했는데도 세외 수입은 오히려 8.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늘린 것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벌금 부과가 급증한 사례들이 확인됐는데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광둥성 포산의 한 고속도로 교차로에서는 단기간에 수십만 명에게 벌금이 부과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현급 이상 도시 300곳 가운데 80곳에서 벌금 몰수 수입이 전년보다 늘었고 2배 이상 증가한 도시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재정난은 이제 민간 기업을 넘어 국유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중견 국유 인프라 기업인 관웨이 도로 교량 유한 회사는 지난 11월 21일 자금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급여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와 복리 후생비는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내부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침묵을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로 해석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임금이 자주 끊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통지 이후 동료들 사이에서 수입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관웨이 공사에서는 직무 통합과 부서 폐지,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급여 체계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없어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돼 이직이 쉽지 않다 보니 일단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졌고요. 관웨이 공사는 한때 지역 내 도로와 교량 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한 대표적인 국유 인프라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용평가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정부 사업 입찰 역량에도 타격을 받았죠. 광둥성 전체로 봐도 인프라 투자 증가세는 둔화됐고 고정자산 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광둥성의 국유 인프라 기업인 관웨이 공사에서 나온 임금 지급 지연 우려도 단순히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인프라 기업들은 도로와 교량 같은 국가 투자와 직결돼 있고 결국 지방정부 재정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의 대표적인 도로 국유 기업은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직원 임금이 수개월씩 지연됐고 윈난성의 대형 국유 건설 인프라 기업에서도 임금 일부 지급 지연과 퇴직금 중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인프라 분야의 경력난이 민간을 넘어 국유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건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임금과 복리후생이 체불되는데도 직원들이 겉으로 침묵한다고 해서 기업이 안정적인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실제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관웨이 공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영진 교체와 조직 축소가 진행됐고 감원과 사업부문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체불된 임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사회 불안으로도 표출되고 있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 전후로 중국 각지에서 공장 폐업과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저장성과 광둥성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안이 투입돼 시위를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의 공무원 임금 체불, 광둥성 국유기업의 급여 지연, 저장성 공무원의 급여 삭감, 그리고 벌금 수입 확대까지 이 모든 사례는
중국 지방정부 재정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부담이 공직사회와 국유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라 그 현실을 중국 당국 스스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되는 건 바로 경제 데이터 조작입니다. 최근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이 12월 2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2.5에서 3%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공식 성장률 5.2%의 절반 수준인데요. 로디움 그룹은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고정자산 투자의 급감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 전년 대비 11%나 줄었고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전체 신용 성장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실질 금리와 장기화된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새로운 대출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디움은 중국처럼 10분기 연속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질 GDP 5% 성장을 달성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그런 전례 없는 국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대만 탄장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차이밍팡 교수도 중국의 공식 성장률 수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2024년과 거의 동일한 5%대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소비, 투자, 물가 같은 기본 경제 지표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공식 통계를 보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7% 상승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2.2% 하락하며 무려 3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차이 교수는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 부진과 투자 감소를 전부 상쇄할 수는 없다면서 공식 수치는 과대평가됐고 로디움의 분석이 더 현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이 자국의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수가 산업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오판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착각이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업적 이익이 사라지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베이징의 기술력이 실제 협상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차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차이 교수는 이러한 암울한 전망의 원인으로 중국과 홍콩 전역에서 법치가 붕괴한 점을 꼽았는데요. 그는 법적 확실성의 소멸이 중국 공산 정권 하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을 해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법률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고 정부 조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투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제조업이 빠져나가면서 법률, 금융,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사라진다. 이는 역전시키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든다. 타이베이에 있는 중화경제연구원의 류멍춘 제1연구부 소장 역시 이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는 수치와 현실이 어긋나는 이유로 지방 관리들의 데이터 조작을 지목했는데요. 승진을 위해 유능한 경제 관리자처럼 보이려는 동기가 통계를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죠. 류 소장은 내수 부진, 산업 과잉 생산,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높은 실업률을 종합하면 GDP 성장률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조작이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류 소장은 조작된 경제 지표가 투자자들을 오도할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결과 히토류 수출 제한 같은 단기적이고 값싼 보복 조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워싱턴의 관세와 핵심 기술 통제라는 조합이 중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직접 수출 목적지가 아니다. 이제 제3국을 경유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악화됐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국 현지 기업들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중국 외에 추가 생산지를 확보하자는 전략인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들은 자본과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죠. 중국 금융평론가 허장빙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8억 달러에 달한 점이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국제사회를 사실상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허 평론가는 베이징이 중국 수출품을 소비하는 거의 모든 국가를 화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원산지 세탁을 강력히 단속하며 중국 상품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원산지 세탁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바꾸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성숙하면 중국 제품은 구매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국내 경제는 파괴적 가격 전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과당 경쟁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핵심 광물 가격 조작입니다. 11월 12일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광물 시장을 조직적으로 조작해왔다는 초당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은 약탈적 가격 책정입니다. 위원회는 중국이 국영 광산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광산 자산을 인수하도록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히토리와 리튬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는 전략을 추진해왔고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가격 덤핑이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도록 유도한 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경쟁사를 퇴출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일단 지배력을 확보하면 그 영향력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광물 가격을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법적 틀까지 구축했습니다. 특히 히토류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서방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가격이 낮을 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해외 광산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했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 광산업체들이 2030년까지 리튬 생산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는 핵심 광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조 역량 강화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전략자원 비축기구 신설, 세액 공제, 저리 대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중국의 경제 데이터 조작과 광물 가격 조작이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하며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다 히토류 수출 제한 역시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히토류 독점을 이용해 미국의 군수산업과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압박해왔지만 이 전략이 오히려 중국의 히토류 독점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덤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 히토류 공급망을 뒷받침할 제도적 메커니즘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월 말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위협을 진정한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히토류를 강압독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가진 영향력이 길어야 12에서 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 역시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각국이 시간이 갈수록 중국 외에 다른 공급원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스 이스턴대 빈센트 해리스 교수는 중국의 히토류 전략을 포커게임에 비유하며 상대를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가장 강력한 카드 자체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는데요. 당시 일본 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호주의 라이너스 히토류에 집중 투자하는 등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며 90% 이상이던 중국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해리스 교수는 유럽연합과 미국 자동차 산업계가 일본의 이 경험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같은 전술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서방은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방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과의 가격 차이라고 하네요.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서방 국가에서 생산한 히토류 자석은 중국산보다 100배에서 500배까지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환경과 공중보건을 희생하며 히토류 독점을 구축해왔고 이것이 지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는 서방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미국 히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스는 미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방부는 중국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소 구매 가격을 보장했고요. 결국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가격 조작 전략은 단기적 압박 수단이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서방의 결집을 촉진하고 중국 스스로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데이터 조작과 히토류 통제는 공통된 결론으로 향합니다. 현실을 왜곡한 판단은 전략적 오판을 낳았고 그 오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오히려 더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디커플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과당 경쟁과 가격 전쟁이 일상화된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